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에게 손을 들어줬던 호남의 민심은 지난 9일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집권 여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심은 이처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절묘한 전략적 판단을 해왔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과 변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정치권도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뿌리를 뒀지만 여당과 야당으로 나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역에서 협치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고민해야겠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역 정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새 정부가 강조하는 협치와 개혁, 소통 등에 대한 지역 정치의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송대수 상임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대수입니다. 국민의당 전남도당 박윤환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환입니다.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최승현 교수입니다. 예, 최승현입니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 이현종 이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최승현 교수님. 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 탕평 인사와 협치, 소통의 행보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출범과 움직임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요? 5월 10일 날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보름 지났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좀 평가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 정도에서 그간 15일간의 문재인 정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외교 분야를 살펴봅니다. 북한 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사드 문제, 이제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가 많이 현재 꼬여 있습니다. 이를 풀어내기 위한 발빠른 행보가 눈에 띕니다. 끌려가지 않겠다. 협력하면서 주동적으로 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 인사 문제입니다. 다들 파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비정상적인 인사가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사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지, 그리고 실무 능력 우선, 그리고 지역적 안배가 뚜렷이 보입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 분명한 철학과 방향이 있고 포괄적인 인력 풀이 가동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권위를 완전히 벗어버린 친서민적인 행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주인공이시죠. 대통령 문재인의 개인의 모습은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탈권위적인 브리핑, 보좌관 회의, 5.18 유가족과 그런 눈물 어린 그런 포옹, 오래된 구두, 말 그대로 문재인 신디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거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대중의 부채의식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는 문재인 정부 튼실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대수 부위원장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전남도당 부위원장으로서 이번 행보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현 정부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라다운 나라의 출범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수갑 지역위원장으로서 또 전남 선대위 상임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자긍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최승현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3주째를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인사 또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직무 평가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잘한다가 87%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주 잘한다가 6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더 잘 나오겠습니까? 아마 오래전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수치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아마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측근들이 양정철 전 비서관, 이호철 전 수석 이분들이 전부 손을 들고 다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자유의 길로 가면서 문재인 정부에 새로운 힘을 보태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박인환 부위원장님. 예.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야당 입장에서는 현 정부 행보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계시죠. 뭐 국민의당이 야당이라고 해서 꼭 그 뭐 잘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최승현 교수님이나 또 우리 송대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국민이 바라던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선거 기간 내내 얘기했었던 패권 세력, 그 세력들이 일부는 물러났다고 보지만은 엊그제 그 이낙연 지사 청문회 때 그 나타났던 그 문자 폭탄, 그런 것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지금같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그 이낙연 지사를 총리로 임명을 해주셨고 또 그 우리 호남 출신 인사들이 내각에도 또 많이 그 등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5년 동안 지켜질 수 있을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전남 선대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선거를 지휘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선거 말기에 그 패권 세력들이 당선이 다 된 것처럼 그 하는 바람에 선거에 패배했다라는 그런 그 후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끝까지 나라를 지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과 같이 자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이현종 이사장님, 지역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현 정부의 그 행보에 대해서 좀 평가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전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어제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아주 그 중요한 발언을 내놓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어쨌든 대통령의 참모 아니고 국민의 참모다. 그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쳐다보면서 일해라라는 그런 당부 같습니다. 그동안 자습서 속에 갇혀있던 민주주의를, 그런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국민 주권을 존중하고 또 차별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순항으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더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송대수 부위원장 지금. 조금 들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당직자들이나 또는 우리 당원들이 또 대선 승리와 지지율 상승으로 내년에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총선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욱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승리는 예상을 했었지만 어느 정도 전남 동부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원외 지역위원회가 있는 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또 안철수 후보의 처갓집이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주민들에게 더욱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면서 보답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박인환 부위원장님, 국민의당은 이 지지 기반을 어떻게 보면은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이번 대선 결과 때문에. 어떻게 지금 그 국민의당의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호남인들이 참 위대하시다. 그 선거 때마다 정말로 전략적인 선택을 잘 해주시고 이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가장 이끌어가는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민심을 파악 못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호남인들이 그 이제 꼭 정권 개최의 그
열망, 그리고 또 그 이제 3차 토론회 이후 우리 그 안철수 후보의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 토론회 그런 걸로 인해서 그 급격히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기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것을 좀 호남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사실상 국민의당이 신생정당이고 해가지고 이런 대선을 처음 치러봤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략에서도 아주 부족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조직도 또 민주당보다 우리 국민의당이 또 약해 있었고 또 중앙당의 어떤 그 모든 준비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호남인들은 지난번 그 총선 때도 너무나 그 일당 독재였기 때문에 민주당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지지해 줬지 국민의당 후보가 뭐 그 인물이 좋아서 지지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호남에서 정치를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지역민의 민심을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 정당사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했던 정당이 불과 1년 만에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그 사실 매우 간단한 이유입니다. 20대 총선이 작년 4월에 있었고요. 그럼 대선이 이제 얼마 전 5월에 있었습니다. 이 두 선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이죠. 그리고 이 1년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러한 간단한 문제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총선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우리 지역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그런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것이죠.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 이것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인 굴레입니다. 이제 대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은 지역이 아닌 국가를 운영해야 할 CEO,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전국을 휩쓴 그 촛불 민심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당은 호남에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중도 보수층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남은 국민의당에서 어떤 적폐청산의 의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호남의 민심은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아니니까 당연히 문재인 후보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논리입니다. 네, 이현종 이사장님, 네. 여수에서도 국민의당이 지금 국회의원은 2석을 다 갖고 왔고 광양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대선은 또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런 어떤 뭐 변화를 읽었을까요? 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촛불 집회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촛불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촛불 집회 참가자들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말이 죽 서서 개 주지 말자. 이번에는 죽 서서 개 주지 말자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혁명의 단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쭉 끝나고 나면은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버리고 민주주의는 후퇴해버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물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도 높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가 더 적폐를 잘 청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누가 더 갑질을 막고 억울하고 억눌린 국민들의 편에 설 수 있을 것인지 또 민주주의를 누가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그 선거 풍토는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휩쓸려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제한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정말로 소신껏 투표를 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네, 송대수 부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경우 국회의원은 국민의당이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원활한 행정 구현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와 자치단체 간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건데요. 지역 정가에서는 어떻게 협치를 이뤄나갈 것인지 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협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거버넌스면서 협치라는 의미가 힘을 합쳐서 잘 다스려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방 정치도
그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되고 하는 게 우선돼야겠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정당이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지역 발전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과 방법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겠죠. 결국은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뽑아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 의견에 경청하고 서로의 정책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꼭 필요로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지금 별로 없지만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이미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 아다시피 뭐 서울시라든지 충남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협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협치들은 반드시 정당과 정당뿐이 아니고 시민사회와 또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협치들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잘 답습을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지역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서로 협치를 해나가야만이 우리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연남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장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치 어떻게 되나요?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각 지역들을 보면은 자치단체장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견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협치는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협치돼야 됩니다. 이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하면은 당연히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에 가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 오기나 또 예산을 따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또 자치단체장이 그야말로 협치해서 우리 낙후된 호남 멀리 가지 않게끔 잘 협치하는 정치가 진정한 지역민을 위한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승현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권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 국면을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은 더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제 국민의당, 이 한 지역에서 두 정당이 병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다소 난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지역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제 포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당의 경쟁 구도는 지역 정치인들을 더욱더 긴장시킬 것이고 지역민은 끊임없이 이 둘을 저울질하고 채찍질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당이라는 이 두 개의 꽃놀이패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하고 있는가? 자치단체와 국회는 협치를 잘하고 있는가? 혹은 누군가가 중앙은 공천만 바라고 있지 않은가? 혹은 서로 발목만 잡고 있지 않은가? 이번 촛불정부가 대선을 계기로 국민의 정치의식은 굉장히 크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 과거처럼 어느 특정 정당의 깃발만 축혀들어서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것은 이제 지역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치인에게 있어 매우 고달픈 양당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힘이 있는 그런 지역 구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현종 이사장님. 네. 이현종 이사님도 유권자니까 지금 최승현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수 시민들 생각은 어떤지? 네. 이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다수당 집권 정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남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도의회 또는 여수시의회에 국민의당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치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소수를 끌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정당 정치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맞는데요. 협치라는 이름하에 혹은 통합 이런 것들을 구실로 해가지고 다수가 소수를 맹목적으로 끌어가 버린다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중해야 되고요. 협치를 한다 하더라도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박윤남 부위원장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등 인사와 예산 탕평에 따른 국민 대통합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호남 발전 공약 실현을 기대해도 좋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지역 정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지역 정가 분위기보다는 우리 호남인의 바람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낙연 지사를 그 총리로 그 임명해 주신 데 된 것은 굉장히 그 호남인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진정 호남인이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낙후된 지역을 좀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 대다수 주민의 70%가 농업과 수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의 엄청 그 어떤 그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되지 않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적자가 되는 그런 그 농업 구조. 그리고 또 수산업도 사실상 그 농업이나 수산업에 이 호남에는 6차 산업이 없습니다. 저 영남 쪽에서는 전부 농업도 해서 거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또 내다 팔면서 그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남에는 6차 산업의 발전, 6차 산업의 그 저 공장들이 없다. 그리고 수산업도 역시 저 영남 쪽에서는 그 6차 산업을 통해서 다시 재가공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고소득을 올려서 판매로 있지만은 호남에는 수산업도 그 농수산업이 아무튼 그 영남보다 뒤떨어져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존에 있는 우리 그 어려운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우리 저 이현종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 숫자만 그 국민의당이 많지 지방의원, 뭐 도의원하고 기초의원 숫자는 그리고 기초단체장 이런 것들은 훨씬 그 민주당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 국민의당은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뭐 3분의 1도 안 되고 또 이제 도의원도 약 한 40% 정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적절히 그 협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송대수 부위원장님, 지금 박연한 부위원장님이 그 호남 인사도 중요하지만 호남 발전을 위해서 현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물론이죠. 물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이낙연 우리 전남도의사를 총리 지명자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 지명으로 한 것은 아마 우리 지역장가에서는 대환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이 예산과 인사에서 얼마나 홀대를 받았는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본인이 공약하고 약속했던 호남 총리론의 공약을 실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 지명자가 지금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지난 시절 전남에 계획하고 공약했던 전남 개발 사업들을 본인이 총리로 있으면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호남은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낙연 전남도의사가 총리로 취임하셔서 본인이 생각했던 전남 발전에 대한 실천을 꼭 해주기를 저희 호남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박연한 부위원장님, 네. 그 국민의당 이번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입지가 좁아진다는 얘기, 그런 얘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저기 뭐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 물론 있죠. 이제 사실은 저 지난 총선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거의 바람 선거였습니다. 왜 그건 그랬었느냐? 지금까지 민주당이 호남인들한테 보여준 것이 없다. 민주당 그 공천만 받아오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정한 도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다 해서 사실은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선 또 그런 그 바람이었다고 그럴까요? 이제 국민들이 국민의당 1년 해봐야 국민의당도 또 별 그 도민들한테 신선함을 보여주지 못하더라.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아까 그 촛불 민심이나 확실히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그 선거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은 정말로 그 유권자들의 선택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진정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그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물론 그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국민들은 다 평정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더욱이 대통령이 잘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평정심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마음 놓고 대통령을 믿고 살아도 되겠다는 평정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권자만 보고 국민을 보고 열심히 하면은 그 지지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 호남 총리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 그 이명박 정부 때 김황식 총리가 되셨지 않습니까? 호남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었죠. 그러지만은 그 김황식 총리가 사실상 호남에 주는 그 영향은 미미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송대수 위원장 말씀대로 이낙연 그 후보는 지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호남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잘 하실 것으로 아무튼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송대수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사실은 한 뿌리 아닙니까? 뭐 형제당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굳이 국민의당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물론 야당과 여당이지만 그런 별개의 구분을 두지 않고 서로 어떤 같은 뿌리라는 생각도 가져야 된다는 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정당에 있다가 서로 정당을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뿌리라고 할 수는 있겠죠. 물론 뭐 새로 국민의당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다르겠지만은 하지만 그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한 이질감을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뿌리라는 생각보다는 이질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통합이나 합당이 가능할지 그건 서로 의심을 가는 분들이 많고 특히 정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권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의 경선 과정에서 봤듯이 앞으로 대선에 출마할 많은 후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후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재도전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통합을 해서 복잡하게 만드느니 각자의 길로 가면서 정책은 연대하되 통합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책임지는 정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들입니다. 네. 내년에 지방선거가 또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과는 별도로 지역 민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는데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예. 문재인 정부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년에 지방선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데 있어서 지방 정부들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그런 중요한 선거라고 판단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지역의 좋은 인재들을 더 발굴해내고 그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지역 정치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우리 당직자와 당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마는 병교 필패란 말이 있습니다. 병들이 교만해지면은 필패한다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우리 당원들이나 당직자들이 교만해지면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또 지역민들은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우리 지역민들이 다가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동참을 시켜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지방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윤환 부위원장님, 국민의당에서도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예, 많이 필요하죠. 이제 대선 패배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 그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 또 우리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상당히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로 인해서 우리 도민의 그 정신과 가치는 충분히 입증이 됐다. 이제는 누구든지 일 잘하는 사람한테 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민주당 일당일 때는 그 뭐 공천만 받아가지고 주면 그 사람이 99% 당선되는 지금 현재 그 22개 시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19군데를 민주당 단체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이 지금 무소속이신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지방 정치가 정말로 이 호남이 정치가 발전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탄생한 것은 정말로 우리 호남으로 봐서는 영광이다. 지금까지 그 일당 독재에다 표를 줬던 것을 후보를 선택할 수 있던 선택권이 유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우리 크게는 뭐 우리나라 정치를 봐서도 다행이고 또 우리 호남면으로 봐서는 정말로 큰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민심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그런 후보가, 일 잘하는 후보가 지방 정치에도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최승현 교수님. 근데 이제 우리 지역 정치가 너무 지나치게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민의당 양당 구도로만 좀 부각되고 있는 좀 문제도 있는데요. 소수 정당의 활동하고 그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된다. 그런 또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제 방금 이제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표현이 일당 독재라는 그런 표현. 저는 이제 그것을 그냥 일당 깃발 체제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미 일당 깃발 체제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미 이제 양당 공존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정치가 이미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정치 의식이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 지역 정치의 어떤 스펙트럼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정의당 같은 경우, 정의당은 진보라는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어떤 우리 노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이익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확장성은 분명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합리적 보수층의 어떤 지지 또한 필요합니다. 대선 과정에서 우리 그 바른정당이 보여준 행보와 뭐 공약 등등이 향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만 될 수 있다면은 이는 우리 지역민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한국 정치의 선도자로서 우리 지역이 언젠가는 진보 그리고 보수를 함께 이렇게 합리적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종 이사장님, 이 소수 정당 활동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정당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는 보수대로 좀 더 변화돼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부패 집단으로 인식되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보수가 나와야 되고요. 또 진보는 진보대로 좀 더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수 같은 경우는 공단이 있어가지고요. 그 시민들의 건강 문제, 그다음에 또 노동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도 다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정당들이 나와서 여수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끝으로 그 새 정부에 기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송대수 위원장님. 예. 우리는 지난 겨울 내내 추위 속에서 촛불 민심의 그 위력을 저희들이 다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플 파워에 의해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나라온 나라, 비정상의 정상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도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 또 가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서로 협치를 해야 됩니다. 지역이 협치하면서 중앙정부와 교감을 이룰 때 그 지역과 국가는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협치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윤환 부위원장님.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아까 뭐 호남만 자꾸 발전시켜달라 얘기하면은 또 다른 지역 패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목소리는 사실 지금 호남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호남인들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지금 영남하고 호남하고는 상당히 GDP 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위해서 호남에다 좀 더 친환경적인 4차 산업에 의한 공단이랄지 아니면은 농수산에 의한 6차 산업공단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젊은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살기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젊은이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호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성현 교수님, 문재인 정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두 가지만 당부하고 싶습니다. 먼저 국민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상서에 군주가 도리를 못 지키면은 백성이 내친다. 어찌 백성이 두렵지 않겠는가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수신문에서 뽑은 2017년도 사자성어는 뭐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인데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어버리기도 한다는 군주민수입니다. 지금의 국민은 과거처럼 통치를 당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권력의 주체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고 결국 승리를 쟁취해내버린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국민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권력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권은 연대와 협치를 통해서 탄생하고 발전합니다. 반대로 그 몰락은 주어진 권력은 남용에서 비롯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권력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한 대통령이 권력에 취할 위험성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여소야대의 국면, 특히 국민의당 존재는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연대와 협치 혹은 타협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안보, 외교, 일자리, 개혁 등등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하나하나의 과제가 모든 국정 전체를 흔들어 버릴 만큼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주어진 권력을 경계한다면 더불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현종 이사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개혁적 정책을 통해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은 내 삶이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내 주변이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내 일상이 얼마나 행복해졌느냐 이런 걸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내 주변, 내 일상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거 공약에서 지방자치를 엄청난 수준으로 높이겠다, 지방 분권의 수준을 높이겠다라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해진다고 봅니다. 그 지방의 정치인과 그 지방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정치를 해가느냐, 어떤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질 것인데요. 정말로 다음에는 그래, 이 사람이면 믿고 찍을 수 있어. 우리 시민들도 이 사람이면 믿고 밀어줄 수 있어. 라는 그런 분들이 공천되어 가지고 지역에서도 내 일상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행복한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소감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까지 귀를 기울이고 먼저 손을 내밀어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의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지지받지 못한 59%의 국민들도 포옹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치 정치가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시대의 흐름으로 읽힙니다. 이에 지역 정치도 건전한 경쟁과 진정한 협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새 정부의 힘찬 행보에 발맞춰 가야겠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 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